구독자 여러분, 살아가며 꼭 한 번은 인생은 한 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해봤죠. 이 말을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도전 정신이 강한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나의 삶에 도전할 만한 일이 없어서 그런 말을 쓰지 않겠다 생각했었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말처럼 제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얼마 동안은 이런 이야기들을 아무 곳에도 드러내지 못했지만 지금은 익명의 힘을 빌려 이렇게 사연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며 쌓아온 아픔과 슬픔이 모두 사라져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사건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꽤 어린 시절부터 가난한 대물림을 받는 것이라는 사람들의 말에 동의하며 살아왔습니다. 금수저가 되는 바람조차 없어도 평범한 집안에서 살기를 바랐는데 사실 평범한 축에 끼는 것조차 어려운 집안 형편에서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어린 시절부터 출발점에서부터 차이가 남으로써 어떤 것을 해도 쫓아가기 어려웠습니다. 학창시절에는 다른 아이들처럼 공부 같은 것에 투자를 받지 못하여 항상 성적은 밑바닥을 기어다니는 일이었고 학원은 물론 학교에서 내야 할 급식비조차 제대로 낼 수 없어서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올 때마다 이곳저곳 눈치를 살피며 다니며 바쁘게 생활했습니다. 그래도 정부 지원을 통해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춘기 시절에는 예민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여러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써야 했는데요. 공짜로 밥을 먹는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미, 내가 학교에서 공짜로 밥을 먹으면서 집중을 못했던 것 아닐까? 학교가 끝나면 어디든지 일하고 밤에 몰아기까지 하면서 수업 시간에 졸지 말아야 해 미안합니다. 어제 동생들을 돌보느라 충분히 잠을 못 잤네요. 이제 집중하고 졸지 않겠어요. 아휴, 학생은 공부해야지. 그래야 나중에 큰 사람으로 성공할 수 있고 넌 성적도 나쁘고 가정도 가난해서 열심히 해야 해. 나중에도 그런 태도라면 공짜 밥도 찾아 먹으면서 살 거야. 모든 것이 그대로니까? 걱정하여 하는 말이에요. 학교 선생님들은 교실에 들어오면 졸고 있는 저에게 잔소리를 하면서 다른 친구들이 듣도록 제 가난을 소개했어요. 다른 친구들 가운데 졸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유독에게 모진 말을 하며 저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학교 선생님께 촌지를 주지 않아서였고 제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남들에 비해 더 무시받아도 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었어요. 예민한 사춘기 아이들 사이에서 가난은 놀림의 대상이었고 정말 부끄러워서 매번 어딘가로 숨고 싶었어요. 집에서 배울 게 없어서 매번 그렇게 졸고 다른 사람들처럼 되고 싶지 않아서라도 공부를 통해 좋은 대학에 입학하여 취업해 모든 것을 이루고 싶어요. 어쩌면 이렇게 공부하는 걸 싫어하는 애들이 많아서 나중에 커서 후회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가난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친구들 중에는 선생님이 저를 무시하니까 동조해서 같이 무시하는 사람들도 생겼고 그들은 제게 공짜로 밥을 먹는 거지라며 조롱하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부모님이 내는 세금으로 밥을 먹는다며 그렇게 남깁니다. 그래서 제게 눈치를 주기도 했죠. 항상 주눅이 들며 지내기에 그런 아이들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고개 숙이고 다녀야만 했어요. 아, 어디서 그런 거짓 냄새 나는 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급식비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서 그 돈이 없어서 공짜로 밥을 먹는 애가 우리 반에 있다는 거 상상도 못했네요. 거기 왕초가 지나가는데 너 드라마 본 거야? 왕초의 그런 모습을 보는 순간 나한테 뭔 소리야? 그 드라마에 나도 바로 출연할 수 있을까? 화장이나 분장이 필요할까? 점차적으로 무시와 멸시가 어울린 말들에 지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학급에서 왕따를 당하는 존재가 되었죠. 애들의 괴롭힘이 더욱 잦아지기 시작하고 결국 저는 학교를 중퇴하게 되었어요. 가난한 사람을 당당하게 만들지 못하고 이상한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학적인 마진을 겪었기 때문에 동생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정말 답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이 이렇게 가난했다는 것은 처음부터이었으며 부모님은 저를 낳고 줄줄이 동생들도 더 낳았다는 거예요. 제가 식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동생을 낳았으니 얼마나 답이 없는 삶을 살아왔을지 상상도 힘들었어요. 아버지는 동네에서도 저희 엄마는 소액으로 사기를 치면서 다닌 사람이었고 늘 뒷말이 많았어요. 엄마는 공짜라면 눈이 뒤집히는 진짜 사기꾼 중 하나였어요. 맛있는 반찬을 살 수도 없었고 간식 같은 건 조차 못 먹었어요. 동생들이 배가 고파서 떡볶이나 라면을 먹고 싶다 할 때마다 마트에 시식 코너로 데려가 한 입씩씩 얻어먹으라고 권유했던 사람이 곧 우리 엄마였어요. 저는 쪽팔리진 않았지만 동생들은 엄마가 시식 코너 음식을 먹으라고 하자 가만히 서서 음식을 집어먹었어요. 여기 애들은 무슨 밥도 못 얻어먹고 사는 애들처럼 왜 이래? 다른 손님들도 먹어야 할 거 아닐까요? 여기 서서 음식을 집어먹으면 어떡해? 얘들아, 그러지 말고 저 가다니세요.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 이렇게 잘 먹는데 애들 하나 사줘요. 뭐하러 사 먹여. 여기 서서 7일 때까지 먹으면 되지? 그리고 막상 집에 가서 해준다고 하면 안 먹어. 애들이 입이 짧아서 몇 개만 더 먹고 갈게. 그것도 아니고 왜 이러는 거야? 정말 아줌마, 애들 밥 좀 잘 먹이고 그래요? 좀 매번 올 때마다 여기 가만히 있어서 쏙쏙 골라 먹어. 진짜 얘네들 때문에 다른 손님들이 시식하러 왔다가 입맛만 다시고 간다니까? 아, 어차피 공짜로 나눠주는 건데 누가 먹는 게 무슨 상관이야? 다른 손님들이 우리 애들 먹는 거 보고 맛있어 보여서 사갈지 어떻게 알아? 아, 그러지 말고 애들 배고파서 좀 먹겠다는데 냅둬야 냅둬. 나 같으면 2개, 3개 주겠구만. 꼭 그렇게 반토막을 해서 주더라. 팬데이 속가 딱지 아냐 뭐여. 음식을 여기 맡겨놓았어요. 너희 때문에 하루 장사가 망하는 거예요. 빨리 가야 해요, 엄마야. 왜 우리 애들을 쫓아내고 그래요? 치원 주제가 고작 마트 손님이 먹겠다고 하면 빨리 만들어주는 게 좋겠지요. 여기 시식 코너죠. 그 시식 코너는 아줌마의 가족을 위한 곳이 아니에요. 진짜 거지 새끼도 아니라 이렇게 진상짓 하면서 살고 싶나 봐요. 인연이 뭐 그러고 어쨌든 마트 점장이 어디 계세요? 직원 주세요. 손님에게 거짓 새끼라고 하네요. 너 정말 직장 잘리고 싶나 봐요. 동네 사람들 여기 시식 코너 직원이 시식 좀 했다고 하네요. 진상, 거지 새끼들이 난리를 치는데 왜 진짜 아줌마는 애들이 먹은 음식이 몇 개 봉지인지 알아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죠. 아니에요. 왜 아줌마는 이러세요? 진짜 애들이 먹은 음식 몇 봉지인 줄 아세요? 코너에서 배를 채우고 가느냐고. 그거야말로 거지짓이야. 내가 뭐 틀렸다고 말했어? 엄마는 아주 잘 걸렸다는 얼굴로 팔까지 걸친 채 그 자리에서 마트 직원과 머리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마트는 금방 소란스러워졌어요. 손님은 왕이라고 생각하며 당당하게 진상짓을 하던 엄마는 이런 식으로 싸움을 벌여 다투다가 공짜 물건을 하나씩 얻어왔어요. 하지만 이런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주 마트에 가서 진상짓을 하니까 결국에는 마트 출입금지를 당하기도 했죠. 게다가 동네에는 좀 큰 마트가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결국 저희 집에 가난한 사람으로 오해를 사고 다녀야 했고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우리 가족은 궁금해했어요. 하나의 생각이 늘 저를 따라다녔어요. 저는 어릴 때 이런 쪽팔림을 겪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성인이 된 후에는 어떻게든 돈을 벌어 모아 가난에서 탈출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학교도 중퇴를 한 탓에 제가 일을 해봐야만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벌어보아야 할 것은 최저시급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최저시급이 더 낮았으며 사실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시대도 아니었어요. 정말 월급이 쥐꼬리 같다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매우 적은 월급을 받으며 일했는데 그것마저도 제 돈이라 할 만한 돈은 없었어요. 저는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변호사 사무실에 취직해 자멸 일을 했어요. 변호사님의 시키는 자료들도 모아오고 청소도 하고 커피도 타는 등의 업무를 맡았습니다.
격리까지 갔을 때의 일용이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노동에 비해 벌어들이는 돈은 많지 않았지만 돈이 부족했던 학창 시절을 생각하면 작은 돈이라도 제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정말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제가 돈을 벌어 산다는 것에 큰 만족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 월급을 탐내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월급을 받기 시작한 후 저에게 해준 것 하나 없는 부모라는 사람들이 키워준 값을 내놓으라고 뻔뻔하게 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월급의 반 이상이 거의 강탈당하다시피 빼앗기고도 집안에서 아무런 대우도 받지 못하면서 눈치밭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은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친구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지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이것 사다 줘, 그것도 사다 줘라는 요구를 시작했을 때 당시 인기 있던 브랜드 신발을 소유하고 싶어서 매우 울부짖는데 그로 인해 제 학급 친구들로부터 무시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알잖아요.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 것은 예민한 아이들 사이에서 조롱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견딜 수 없는 아픔이거든요. 전 최대한 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감사하는 모습보다는 더욱 요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어요. 얘들아, 내가 벌어들이는 돈도 많지 않고 매번 이렇게 옷과 신발을 사다 달라고 하면 나도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어. 언니가 친구들 사이에서 약자가 되어야 하는데 언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겠다는 결심을 했어.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반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나만 가지고 있지 않아? 아, 맞아. 그리고 나만 상처받는 것 같아. 모델로 사온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무시당하는 것 진짜 짜증나. 이때 이상으로 줄 거면 좋은 것으로 주지 왜 그래? 너희들이 돈을 벌어와서 사줄 테니까 나는 지금도 너희에게 주려고 할 때도 못하는데 이렇게 힘들게 해도 연니한테 들어온 이 말이야. 내가 너희에게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주겠다고 하니까 왜 그렇게 하냐? 나도 이제 진짜 짜증난다. 뭐가 뭐든지 이런 일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면 돈 좀 받으려고 했느냐? 아니면 집에 생활비가 모자라서 너는 왕이라도 된 것 같아. 동생들이 주문했는데 줄 수도 있어. 너는 맞선생이 되어 동생들에게 이런 일을 못해줘. 치사하다니, 치사하다. 내가 버는 월급이 이상이면서 동생들도 돌봐야 한다고 내게 하는 말이냐? 아버지 말처럼 가서 돈 좀 벌어오세요. 택시 운전사를 하든 공사장에서든 지출하면 된다. 가드는 언제까지 동네 사람들을 속여 숨어 지낼 거예요. 아, 말이마다 잘난 척을 하고 있네. 어디서 아빠한테 그런 소리를 내뱉을 건지? 돈을 벌어서 서열을 무시하는구나. 너 오늘 내게 혼나볼래?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줬는데 머리 끝까지만 귀여움에 빠져 있고 나중에 오늘이 제삿날일 건데 지겹다고. 언제까지 이런 단자쪽 방에서 생활해야 하는지? 내가 돈을 벌면서 살아가도 되는데 왜 나에게 더 내놓으려고 해? 여태까지 키워주고 먹여주고 한 도움 받겠다는데 그게 문제야? 어이, 배은망덕한 기집애 같은 사람이라니. 너 같은 사람은 꼴도 보기 싫어. 당장 나가. 우리 앞에서 얼굴도 보이지 말고 너 혼자 잘 살아봐. 저실반지를 여기저기 알아도 집기 한 줄 알아야지.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고. 나도 내가 번 돈으로 혼자 펑펑 쓰면서 살아볼 테니까 앞으로 나를 찾지 마. 얼고 불고 빌면서 집에 기어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주. 눈에 가이야. 기집애가 배운 것도 없는 게 뭘 할 줄 안다고 유세를 떨면은 동생들한테 그거 하나 사줄 생각조차 아까워서. 아주. 내와 같은 사람은 없어도 돼. 그럼 아빠가 돈 벌어서 사줄 수 있거나 아빠는 집에서 뻔뻔하게 할 일도 없으면서 왜 나에게만 그러냐고. 이게 썩 안 된다. 아이 부모 자식 간의 인연 끊고 살자. 그러면 나가서 죽든 말든 신경도 찾지도 않을 테니까. 아, 어디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봐. 어디 가이. 아빠한테 뭐 뻔뻔하게 하는 게 없어. 아주 저 망할 것을 나로 하라고. 진실한 내용에 불안한 마음을 갖고 가방에 짐을 싸자 제 가방을 갑자기 뺐더니요. 이것도 내가 돈 주고 산 건가요? 내가 집에서 가져갈 것 하나도 없어 말해. 그냥 내 몸뚱아리만 가라고.
내가 돈 주고 산 게 다 남기고 나가라고 해 중학교 입학할 때 샀던 책가방 하나 낡아빠진 그 가방으로 삶을 이끌면서 더러운 치사에서 맨몸으로 집을 세웠어요. 한겨울에 가진 건 하나도 없는 채 쫓겨났을 때 발이 얼어붙어 동상에 걸릴 뻔한 위험에 처했죠.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경험했어요. 오갈 곳 없이 쫓겨나서 눈물을 흘릴 틈도 없었어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었기 때문에 결국 변호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서 의지하며 살아남았어요. 변호사 사무실 열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퇴근할 때 변호사님께 늦게까지 일했다고 속여 집에 들어가는 척하면서 다시 몰래 사무실로 돌아와 숨어 지내다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중 변호사 사무실에 도둑이 침입했고 범인으로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이 없어서 사무실에서 식사를 하고 지내던 흔적이 경찰에 의해 발견되면서 당연하게도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범인이 동네 잡범 강도였음이 밝혀졌지만 쟤는 무고한 죄를 쓰고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해고당했습니다. 억울하게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3년 넘게 맹목적으로 일했던 그 사무실에서 쫓겨났습니다. 집을 나서자마자 이런 불행이 겹쳐 생기는 제 삶이 거짓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세상을 떠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마치 드라마 광초의 주인공처럼요. 집에서 쫓겨난 후에 노숙자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교회에 가서 공짜 밥을 얻어 먹기도 했고 시설을 돌아다니며 잠자리를 찾아다니느라 바쁜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대로 계속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억울한 삶을 살아온 것 같다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살아보자는 다짐으로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직원이 딱 4명뿐인 회사에 최종으로 취직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제 삶이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직으로 취직하게 된 이후 문서 프로그램을 다뤄야 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배운 문서 작성 능력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모습에 사람들도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직장에서 귀여움을 받으며 어린 막내처럼 챙겨주는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직원분들 덕분에 배가 고플 일도 없었고요. 첫 월급날에 저는 처음으로 제가 번 돈 전부를 제 두 손으로 받게 되어 참으로 기뻤어요. 가족과의 인연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월급이 더 많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마음만큼은 참 풍부했고 없는 곳이 쪽방에서 생활을 시작했다가 월급을 모아 2년 만에 원룸을 얻어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정말 사람이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때가 제 26살 때였습니다. 저는 지각 한 번도 없이 매일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 사장님께서 저를 정말 예뻐해 주시고 많이도 챙겨주셨어요. 미영아, 이거 이번에 우리 마누라가 당근을 넣은 김장김치인데 무슨 젓까지 넣어서 시원하게 만든다면 넣어주라고. 챙겨주시더라. 매번 이렇게 제가 받아먹기만 해서 어쩌죠? 제가 사모님께 뭐라도 챙겨드려야 하는데 너무 죄송해서요. 아이 참, 우리 마누라가 좋아하시는 일인데 뭘 게다가 너 혼자만으로 몸뚱아리 챙기는 것도 힘들지 않았냐.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 아무리 그래도 내가 사장이니 당연히 너보다는 돈도 많고 여유도 있을 테니. 우리 마누라가 손이 커서 어차피 다 못 먹으니까. 아이야, 얼른 받아 챙겨. 지난번에 사님께서 저한테 용돈도 주셨다는 말이에요. 나가서 간식이라도 사 먹으라고 하셔서. 아이가 빼앗기만 하다 보니까 간식 좀 챙기려고 했나 봐. 너는 좀 더 잘 먹어도 괜찮잖아. 어쩜 아이가 뼈밖에 없어. 저는 여기서 취직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맨날 반찬, 간식, 음료까지 다 챙겨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사이를 찌게요. 배부르겠어요. 아참, 10kg 더 주셔야겠구나. 아니, 어릴 때는 그렇게 많이 못 먹었어요. 집안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너도 참으로 고생하시네요. 젊을 적 생각이 나서 마누라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냥 지나치게 못하겠다. 그렇게 챙겨주시니까 진짜로 제 부모님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작 저를 낳은 사람은 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조차 없는데 말이죠. 다들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지? 그것을 너무 미워하며 힘쓰지 마세요.
남들이 힘들게 한 사람들이야말로 나중에 고스란히 다 되돌려받을 거예요. 넌 아직 젊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해 미래만 생각하며 살아. 알았지요? 제 부모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밥 걱정 없이 회사에서 다닐 수 있었던 것은 전부 사장님 부부가 저를 엄청나게 챙겨주셨기 때문이었어요. 완벽하게 적응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사장님께서 갑자기 소개팅을 시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내 아들인데 여자친구 소개시켜줄 사람 없냐고 물어봤는데 내가 또 미영이를 아끼기도 하고 미영이가 남자를 보는 눈도 없고 아니죠. 보증된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싶긴 했지만 건너 아는 사람이라니까 괜찮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한번 만나볼까 해서 저도 나이를 많이 먹었고 나름 생활도 안정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를 사귀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만나게 된 것이 예비 신랑이 있습니다. 저보다 3살 연상인 예비 신랑은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도 매력적이었어요. 중소기업에 다니며 저보다 월급도 훨씬 높았고 성실해 보였죠. 몇 차례 만나며 서서히 더 진중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1년 동안 만나며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죠. 그때 제 나이는 29세였는데 사실 20대에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무언가를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았고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준다는 걱정도 했어요. 10년 동안 연애를 하고도 1년 만에 이혼하는 세상에서 1년 만나 결혼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생각이 들어서 대답을 바로 못했어요. 아직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원래 사람 사는 것에는 전부 다 때가 있는 법이죠. 나는 지금이 우리가 결혼을 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 정도면 마음도 잘 맞고 성격도 비슷하고 무엇보다 취미가 둘 다 잘 맞아요. 뭐 하든 돈도 없는데 무슨 미천으로 결혼을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아직 직장 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돈이 별로 없어요. 결혼식 준비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조금만 더 모아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다들 돈 없이도 시작하는 거라던데. 게다가 저는 예비 신랑에게 제가 집을 나왔고 집과의 인연을 끊고 지내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 가정 환경이 뭐가 어떻다는 건요? 인상을 상당히 자주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학창 시절에는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면 다들 색안경을 끼고 봐왔습니다. 엄마와 아빠 밑에서 자란다는 것이 당연시되는 부분이었고 가정 환경은 예절과 예의에 직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가 가족과 인연을 끊고 혼자 벌어먹고 지내는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미루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가정 환경에 대해 이야기할 타이밍을 놓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그걸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해도 마음이 맞지 않아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게 제 잘못은 아니지만 설명을 해야 했던 것처럼 나름 죄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할 타이밍만을 놓고 보다 보니 결국 말을 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비 씨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예비 씨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니 상달리가 부러지게 식사를 차려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서 감사한 마음을 먼저 표현하고 인사를 드리고 조심스럽게 게스트하우스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어요. 물론 사정이 좋아지면 그때 제대로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지만요. 집에서는 얼마나 도와주실 건지 물어봤는데 그 질문이 나오자마자 이게 타이밍인가 생각하면서 바로 저의 삶 이야기를 솔직히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혼자 사는 중이고요. 가족들과는 모두 연락이 끊겨 있어요. 모은 돈이 많지는 않지만 일을 모두 버리고 새로 시작하겠다는 용기를 가져서 일하면서 가정을 잘 이끌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주먹만으로도요. 불꾼이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예비 시댁 식구들의 표정이 정말 차가우며 굳어져 있었어요. 제게 상황에 당황한 모습을 보인 예비 신랑이 상당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그 원우 말이야. 그 집은 집에서 해준 집이 아니었어요.
너의 월급도 그리 높지 않은데 노년 동안 원룸에서 사는 건 말이 되냐라며요. 당연히 그 집이 전세인 줄만 알았는데 내 월급으로 월세를 어떻게 내냐고. 너가 그 집을 월세로 살고 있던 줄 몰랐다. 그 집의 집주인이 급하게 내놓은 집이어서 월세가 매우 저렴하게 나왔다는 걸 아니. 그런 이야기는 미리 해야지. 이제 와서 월세에 산다고 말하면 어떻게 하겠어. 내가 월세에 사는 것을 미리 얘기해야 하는 걸 몰랐어. 당연히 그 원룸이 그 집의 월세인 줄로만 알았어요. 살고 있다고 생각하실 줄 알았을 거라 생각했어요. 당연히 집에서 제공해준 집인 줄로 알았지만 아니 적어도 전세거주 중이었을 줄 알았어요. 집을 구할 당시에 정말 운이 좋아서 집주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기 전에 급하게 내놓은 월세집을 구할 수 있었겠죠. 집주인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몇 년째 월세를 동결한 채로 연장을 해가면서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집주인도 임대 문제로 인해 한국에 나올 필요가 없어 윈윈한 상황이었죠. 그 집을 구하기까지 정말 어렵게 구했던 집이었어요. 그 동네는 비싼 고급 빌라들이 가득한 곳이지만 그 집은 시세에 비해 저렴한 가격이었어요. 동네 시세만 생각하면서도 저는 월급도 많이 받지 않은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예비 시댁에서는 우리 집은 잘 사는 집이 아니라 집을 해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룸이지만 워낙 비싼 동네여서 원룸 값만 해도 몇 억씩 찍히는 곳이라 생각하고 봉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아둔 돈이 없다고 했을 때 그게 뭐가 문제냐고 의아해하신 적이 있었고요. 어차피 원룸을 빼거나 팔아서 그 돈으로 집을 살 수 있겠지, 보태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시댁이 가난한 건 아니었지만 엄청 넉넉한 편은 아니라서 집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냥 제 원룸만 믿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나 약간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어떻게 그런 걸 말 안 하고 속일 수가 있는지 배신감이 느껴지기까지도 했어요. 아, 자기들끼리 생각하고 저한테 속였는데 배신이네 하는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말이라도 해볼게요. 제가 거짓말로 그 집이 내 것이라고 하고 말한 적은 없었지만 혼자 북치고 장구치다가 갑자기 그 화살을 제게 쏟아붓는 거예요. 상당히 불편해진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이후로 놀랍게도 예상했던 대로 예비 신랑이 제게 쌀쌀하게 대응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예비 신랑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는 제 첫사랑이었고 삶이 꽉 차 있어서 그동안 한 번도 연애를 못 해봤었는데 마음을 주고 정을 쏟아준 사람이 없었으니까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사장 부부를 제일로 의지했지만 예비 신랑과 사장 부부는 사실 결이 다른 느낌이었죠. 마음을 바꾸기 위해 애를 쓰고 있어요. 살아온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으면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예비 신랑을 붙잡고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얼마나 학교를 자퇴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거쳐 지금의 회사에 입사한 이야기까지 전부 말했어요. 저는 눈물을 찍어내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비 신랑은 시큰둥한 얼굴로 딴청을 부리며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힘이 쭉 빠진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저에게 예비 신랑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와, 미야, 넌 이렇게 다이 없는 인생을 살아놓고도 결혼을 하려고 했어. 아무도 인생을 망치려고 진짜 소름 돋는다. 막말로 결혼을 했는데 너네 가족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빌 붓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 인연을 끊었다고 하지만 그게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 저는 그 말을 하는 눈빛이 예전과 같은 것을 느꼈어요. 느꼈던 멸시와 다를 게 없어서 모멸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게 되었어요. 내가 이런 말을 이런 타이밍에 하는 것이 좀 나쁘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결혼은 천천히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는 말대로 뭐 하든 됐고 아이 몰라.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먼저 일어날게.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난 예비 신랑은 그 이후로 제 연락도 잘 받지 않고 저를 슬슬 피하기 시작한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제가 만나자고 몇 번이나 말을 해도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별을 통보해야 한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고 연락을 했어요. 마지막이라는 말에 냉큼 알겠다고 하더니 그렇게 미루던 얼굴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 나도 이제 잘 알겠어.
나랑 헤어지고 싶어서 자꾸 나를 피한다는 걸 느끼는 것 같다. 내 상황을 듣고 나서 갑자기 태도가 변해버린 너도 나에게는 상처야. 우리 그냥 헤어지는 게 좋겠어? 난 짜증이 나서 참을 수가 없어. 정말 고마워. 솔직히 말하면 내가 나쁜 놈이 되는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더라고. 헤어지고 싶었는데 너무 고마워. 아, 우리가 또 너네 사장님과 우리 엄마 친구와 연관이 있어. 사이가 있잖아. 소문이 퍼지면 큰일 날 것 같아. 난 모순에 빠졌다가 내 평판이 큰일 날 것 같아서 무서워. 마지막까지 내게 말을 해주지 않는 걸 보니 자기 평판이 떨어질까 봐 겁이 난 모양이야. 시간을 끌며 피해 다녔다는 얘기를 이렇게 무심하게 할 수 있어? 너도 솔직히 나한테 매너 없는 거 아니야? 아, 어디서 떨어질 수 없을 만큼 가난한 거라고 나한테 물어보려는 게 그런 거니. 나는 가난한 여자랑 살 수 없어. 너희 집안은 전제 모든 게 돈 벌어 진상짓 하는 소리뿐인 거 보여서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 아, 너도 그렇게 멋진데 나는 구지구지하게 살고 싶지 않고 그런 구지구지함을 내게 붙이고 싶지도 않아. 나도 우리 집안에서 인연이기 때문에 끊었다고 말했잖아. 나는 하나 제대로 먹고 제대로 살 거야. 왜 가난이란 게 그냥 물려받는 거야.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걸. 원래 집안이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은 다른 출발점일 뿐이라는 거고. 사실 나는 다른 여자랑 연락을 했어서 너랑은 다르게 조용하고 집안도 괜찮고 얼굴도 너보다 낫다고 생각해. 지금 바람 피운다는 얘기를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내 앞에 가져와. 헤어지자고 하는 게 내가 모아본다는 의미야? 계속해서 너도 빨리 내가 가는 곳으로 떠날 수 있겠지? 나는 배려한다는 거니까 고마운 줄 알아야지. 정말 그 정도까지. 인간 말 종류가 거라는 생각은 몰랐었어요. 진짜 이게 옳은 선택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인생은 타이밍이라는데 왜 항상 그 타이밍이 놓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팔자가 가난한 팔자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팔자를 가진 채로 태어난 건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후로 충격으로 인해 밥도 잘 먹지 못하고 살이 급격히 빠지기 시작했어요. 회사 사장님이 나를 아주 예뻐한다고 하신 적이 있었죠. 결혼 준비가 힘들냐고 물어보시는데 친정 부모님을 부를 만한 곳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 아, 그럼 뭐 나랑 맞춤인가 마누라가. 제가 도와줄까요? 입사하러 가는 것처럼 또한 채찍으로 맞은 듯이 빠졌어요.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리 때문이라도 힘이 들면 얘기해 주세요. 도와줄 수 있을 테니까요. 원래 결혼 전에는 다 그렇다고 하죠. 그 메리지 블루거나 그런 게 찾아온다고 하죠. 그런데 당신을 생각해 주시는 말에 너무나 감동해서 눈물이 갑자기 줄줄 흐르더라고요. 이별한 후에 한 번도 흘린 적 없었던 눈물이라고 하며 무슨 일이냐고 휴지를 막 뽑으셨어요. 저를 보고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집이 가난하다고 하면서 자신도 가난하다고 하는 걸 무너뜨리지 말라고 하며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 말에 모든 사정을 아시던 사장님이 분해서 제게 대신에 욕을 해주시고 화를 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지인의 지인인 관계로 소개를 받았는데 그 기분 나쁜 일을 했네. 이렇게 오해를 끼고 왜 내게 상처를 주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 이런 사연이 있었나 알아봐야겠어. 그런 인간을 어디 찾아 소개해줬나? 결코 그런 일을 허락하지 말아야 해요. 난 괜찮아요. 어차피 이 인연은 원래 없었던 거니 잘 될 리가 없죠. 더 이상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이렇게 사람 다루는 방식으로만 살아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내겠어요? 내 손해에 사는 거야?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다면 문제없이 소개시켜줄 테니 너무 걱정 말고 그런 사람은 잊어버리세요. 이별의 상처는 새로운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어요. 나는 머리를 끄덕였지만 이런 말이 사실이죠. 제게 힘이 되어주려고 했지만 조금 부족했어요. 제 첫사랑이나 다름없고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가 계속해서 우울해하는데 사장님께서 기분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란다면서 저에게 로또를 하나 사주셨어요. 이거 당첨되면 말이죠. 뒷걸음도 못하고
노형동에 아주 번듯한 집부터 살아. 나한테 반쪽 나눠주고 그런 거 바라지도 않는다. 너 잘 되라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더라고요. 사장님, 로또 되는 게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라던데. 그리고 이거 되어봐야? 요즘은 집 한 채 사기 어렵대요. 집가 많이 오르는데? 그래도 당첨된다는 상상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을까 해요. 아, 일주일 동안 기분은 좋잖아. 그렇게 지갑 안에 로또를 넣어두고 지내다가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사장님은 제게 로또를 맞춰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평소 복권 등을 잘 사지 않아서 까먹고 있었던지라 바로 한번 시도해 보겠다고 지갑에서 꺼냈어요. 그것이 자동으로 뽑힌 것이기 때문에 5,000원이라도 되길 바라고 있었죠. 만약 당첨되면 다른 로또로 바꿔도 되는 거 아시죠? 대충 대답을 하고 있던데요. 요즘은 QR코드를 스캔하면 당첨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신기해서 눌러봤어요. 그러나 정말로 그 당시의 기분은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축하합니다라고 화면에 떠 있는데 로또 번호 공의 색깔이 모두 불이 들어 있었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당첨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정말 그 순간은 숨이 턱 열린다고나 할까요? 그 순간 숨을 쉬는 법도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곧바로 사장님께 로또 티켓을 주며 말했어요. 사장님, 이거요. 이제 당장 사장님께 가셔서 바꾸세요. 사장님이 바꾸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5만 원이라도 되냐. 아이, 너 가져가서 간식을 함께 먹자 생각해보세요. 달콤한 것을 먹으면서 기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제가 아니라고 외치며 휴대폰 화면을 사장님께 드렸어요. 사장님께서도 번호를 확인하시고 이게 진짜냐고 입을 벌리며 말씀하시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을 빨리 가져가서 바꾸세요. 바꾸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할 것 같네요. 이것은 사장님의 것이니까 사장님께 돈을 주고 뽑은 것인데 미영아, 너 진짜 바보냐? 혹시 지능에 문제가 있나 봐. 아, 일은 잘하는데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이런 것은 당첨되어도 당연히 숨겨야지. 아, 내가 가져가서 처리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양심이 있지 사장님과 사모님은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제가 너에게 준 것을 어떻게 그냥 가져가냐? 나는 어떻게 그러냐? 나도 못한다면 우리 이거 반반이라 해야겠어요. 사장님도 나도 서로 못 가진다고 하니까 반반씩 나누어요. 사장님도 그렇게 말했지만 아무래도 그게 몇 억이나 되니까 당연히 욕심이 나실 테고 제가 반반이라고 하자니 그제서야 서서히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아이고 참, 이런 건 당첨돼도 무조건 순교하는 거니까 알겠지요. 다른 사람들이 알면 또 거머리처럼 피 쪽쪽 빨아먹으려 할지도 몰라요. 내가 반찬 쓴 척 해줄 테니까 당장 가서 바꿔온 게 좋겠어요. 실수하지 말고 조심히 잘 가서 오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그 길로 지하철을 타고 은행을 쓰게 되죠. 내가 찾아간 곳은 복권이 당첨되면 하도록 말을 푹 눌러 쓰고 외출하는 은행 지점이었어요. 나는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잘 몰라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허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별 생각이 없이 소리를 들려서 뒤를 살짝 돌아봤는데 내 뒤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는 예비 신부를 모이고 있던 그 아줌마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그 예비 신랑과 함께였던 그놈과 다른 여자가 있었는데 딱 봐도 그놈과 말했던 연락할 것 같은 여자 같았어요. 그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는 기분이 들었는데 그 아줌마가 내게 그러더라고 했어요. 여기는 무슨 일로 왔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위한 대출을 받으러 온 거야? 우리 아들이 이 여자랑 결혼하려고 했었대. 너츠 이전에 그 가난한 여자친구랑. 거지 같은 년 대출 빚을 누구랑 갚으려고 했었던 거야? 아주 천에 길 잘했지? 그런데 그놈이랑 연락하고 지낸다던 여자의 얼굴이 이상하게 또 나디 익은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한참을 많이 바라보다가 어디서 봤지 하고 기억을 더듬는데 갑자기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한테 왕초운운하면서
고등학교 시절 그렇게 저 가난하다고 놀렸던 왕따를 시켰던 아이들 중에 제일 주동자였던 일진이었다. 아, 양심도 없는 건지 제가 아직도 만만한 그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건지 눈살을 찌푸리면서 저를 보고 아는 척을 해오는데 참 뻔뻔하다고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자 확신을 가진 건지 뭔지 아줌마 옆에 살랑살랑 붙어서는 제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머, 이런 데서 만나고 우연이다. 어머님, 쟤 엄청 가난해서 대출도 안 나와. 고등학교 때도 가난해서 별명이 왕추라고 했어. 집에 돈이 없어서 돈 벌러 다니다가 학교까지 그만뒀던 것 같은데 그때도 거지로 유명했어. 지금도 거지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 같아. 너는 왜 방관적인 척해? 너야말로 왕추라는 별명을 지어준 왕따 주동범이었잖아. 매일 같이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느라 수업에는 안 들어오고 학교가 끝나면 양아치들 사이에 끼어 오토바이를 타러 다니고 있었지. 너도 꽤 조신한 척하면서 사는 것 같아. 넌 왜 못된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거야? 언제 그랬어? 그리고 넌 학교 자리에서 날 모를 건데 내가 뭘 한다고 뭐를 알아? 내 같은 반 친구들한테 맨날 500원씩, 1000원씩 삥 뜯어서 매정하게 다가가 그랬었지? 학교에서 너가 일진 출신인 건 모르는 애도 있었어. 제 말에 얼굴이 포도청량했었는데 질리기 시작하고 나서는 아줌마와 그놈 사이에 오해가 있다며 허둥지둥 말을 하더군요. 결혼이라도 하고 싶어서 뭐 신분 세탁을 한 건지 뭔지 어울리지 않는 원피스를 입고 조신한 척하고 있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한 명은 일진 출신이고 한 명은 돈만 강조하는 놈이어서 서로를 무시하며 아주 잘 어울린다고 해요. 가난한 것은 그러기에 무시해도 될 테니 가난쟁이들이랑 우리랑 출발 부분부터 다르니까. 이대로 가다가 뜰뚱하는 알람 소리와 함께 내 순서가 되었다는 전광판이 떠서 뒤를 돌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래서 제 뒤통수에 대고 은행에 있는 사람들 다 들으라는 뜻이 큰 소리로 퍼져나갔다. 말하더라도 빌빌이 기계를 잘 돌아가서 대출이 잘 받아진다고 보이겠는데 제겐 미천의 대출이 불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하며 서로 웃음을 나누었다. 그 후 무시당하고 있었는데 로또 티켓을 꺼내 은행 직원에게 들을 만한 목소리로 로또를 바꾸러 왔는데요 라고 말했었죠.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깜짝 놀라며 로또를 바꾸려면 일반 창구가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누구를 부르라고 하면 로또를 바꾸는 곳은 VIP 룸이라면 안내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죠. 거기서는 인증샷을 찍거나 몇 마디 적어주세요. 나중에는 평소에 로또에 관심이 없어서 말 못했었는데 갑자기 지점장이 나에게 다가와서 정중하게 말씀하셨어요. VIP 룸으로 따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따라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며 안내를 받는 순간 뒤에 있던 그 아줌마까지 모두가 저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어요. 일부러 그쪽을 향해 웃으며 대답했죠. 네, 좋아요. VIP로 안내해주세요. 하니 갑자기 성큼성큼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뭐야? 너 왜 VIP 대접을 받아? 라더니 원룸 월세라던데 사실은 네 이름으로 된 집에 살고 있으니 이제 가족 시험이라도 한 거야. 라며 돈을 빼내 유세를 하고 다닌다며 비난했어요. 너야말로 우리를 속인다며 유세를 하는 거 아닌데 라며 말리는데 아니야, 제 왕초 있잖아요. 별명이 집안이 진짜 가난해서 동네 전체에 소문이 났었고 유명했던 거야. 혹시 사업이라도 해서 잘 되었니? 뭐, 그냥 회사 다닌다고? 어떤 사업이야? 원래 집안이 부자라고? 아니요, 이해해주세요. 제 노년하는 거잖아, 진짜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것도 아닌데 어느새 VIP실 앞까지 따라오더라고요. 죄송한데 비켜주세요. VIP실은 VIP분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요. 따라간들을 다른 직원이 안내했어요. 그들을 끌고 가자고 했더니 마음 편히 VIP실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정말 마음이 흐뭇했어요. 뒤통수를 치거나 속이는 건 아니었다고 분개하지만 그냥 VIP실로 가서 인증 사진 찍으러 간 것뿐이에요.
다짐을 해서 적었던 꿈도 통장에 돈을 입금하자마자 은행에 보내달라고 요청했더니 말도 없이 해주시더라고요. 은행 직원이 그 큰 돈을 나눠줄 생각을 하다니 정말 놀랍네요. 그냥 웃고 싶네요. 사장님께서는 제게만 따로 부르셔서 우리 미영이와 우리 복덩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이 모든 것은 제 손에 들어가서 당첨된 거예요. 아, 너무 흥분돼서 우리 복덩이한테 선물을 주기 위해 가방 하나 샀어요. 더 좋은 남자를 찾아줄 테니 걱정 마세요. 결혼 직전이었던 그 사람은 왜 나에게 VIP 대우를 해줘야 하는지 궁금했어요. 계속해서 연락을 해서 속이려는 게 뭔지, 본전을 빼앗아 VIP로 취급받냐고 물었더니 내가 그렇게 속여먹었으니 너무 좋아했겠지? 내가 잘못했어. 내가 VIP라고 알았다면 다르게 대해주지는 않았을 텐데 너의 가족과의 인연을 끊었다는 게 거짓말이었지. 실은 그 집도 내 집이었어. 하루에도 이렇게 자주 연락을 해요. 모자라서 저희 원룸 근처까지 찾아와서 한 번만 만나주세요라고 애걸복걸하는데 친정엄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돈의 눈깔이 뒤집혀서 앞뒤 사정도 모르고 애원하는 모습이 딱 거짓꼴이었어요. 우리 집안과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저에게 그러한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새로운 여자친구에게까지 들키는 바람에 그제서야 우리 회사를 찾아왔어요. 가난한 기집애가 남자 하나를 물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남자에게 그런 식으로 꼬리를 쳐 불러내며 쉽게 생각하네요. 인생이 참 더러워. 진짜로 그 말을 우리 회사 대표님이 듣고 계실 때여서 열이 받아들여서 대신 복수를 해주셨어요. 넌 누구냐고 여기 오서 난리 피우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의 직장을 우스워하면서 영어 거기라고 하며 들고 있던 차가운 녹차를 그 여자의 얼굴에 갑자기 던져버렸어. 놀란 그녀는 뒷걸음질을 했어요. 치는데 너무 그렇군요. 어릴 적 친구와 결혼을 꿈꾸지만 결국은 무산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학창시절에 언급한 적이 있어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던 것들이라고요. 그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아 그 친구의 엄마가 뒷조사를 한 것 같더라고요. 과거의 화려한 이야기가 쏟아지니까 너랑 헤어지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거의 결혼했던 그 나쁜 놈은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내가 그리워하고 싶은가 봐 난리를 부리면서 연락처를 차단했어요. 지금은 노현동 월세를 제외하고 작은 원룸 하나를 전세로 얻어 여전히 사장님과 사모님과 돈독하게 지내고 있어요. 종종 우리 가족을 생각하게 돼 아직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요.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는지 싶어요. 저가 로또에 당첨된 사실은 꿈속에서도 모를 것 같아요. 평생 모르면 좋겠어요, 다시. 가난으로 빠져들고 싶지 않고 저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것 정말 싫거든요. 앞으로는 제 인생을 즐기며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제 좋은 기운을 받아 부자가 되시길 바라고 일들이 잘 되시길 바란다고. 감사합니다.